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조아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형사 공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형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양형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 피해자분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요.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엄벌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형사 공탁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피해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또 지금 현재도요, 그 형사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열람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되는지를 이제 묻게 되죠.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을 할 수 없었는데요. 공탁법이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공탁법 제5조의 이 1항과 2항에서는 공탁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 번호나 사건명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인적사항 기재 없이 공탁을 하게 되었어요.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진 것이죠. 공탁법이 개정된 배경은 기존에는 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는 그런 폐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2월 9일부터 개정되는 공탁법이 적용되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형사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탁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그렇다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공탁을 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양형에 정말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구체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저희도 이제 개정된 공탁법이 적용되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사실이 이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피해 금액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형사 공탁한 금액이 피해액에 비했을 때 어떤 비율적으로 확인이 돼서 그 정도만큼 양형의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액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범죄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 사실을 금전으로 바로 환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용서하기가 어려운 범죄들인데, 그런 것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공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판단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지만 또 어떤 혼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변호사인 저의 생각은 양형 기준으로 피해 회복이란 관점과 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라는 항목이 좀 달리 있는 이만큼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그러니까 형사 공탁을 했을 경우에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마다 또 죄명마다 또 그리고 합의를 진행한 경위마다 구체적 사안들을 적용해 봤었을 때 형사 공탁이 피고인에게 정말 유리할 것인지는 어떤 사건을 진행하는 당사자와 변호인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고 할 때 네. 왜 피해자들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사안마다 좀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본인의 인적사항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 보상을 받기보다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할 경우에는
합의도 또 형사 공탁도 원하지 않습니다. 형사 공탁이라는 것은 이제 손해를 보전하는 피해복의 차원의 문제인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형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피고인의 자력에 따라서 그것이 실효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어떤 양형 자료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사실 객관적인 피해 사실보다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이후에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피고인의 엄벌을 압박하면서 좀 더 많은 합의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공탁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을 피고인이 공탁을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또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서 저는 좀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피해복을 위해서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형사공탁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무조건 선처를 받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그 처벌불원 의사만큼 중요한 양형 요소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이 좀 용이하게 된 점, 이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12월 9일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적용되니까요.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가족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사안에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 많이 고민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